시작됐습니다. PA 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로 예고됐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각 병원의 교섭이 속속 타결된 가운데 일부 병원에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관련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과 질의응답도 가질 예정입니다. 23명이 사망한 경기 화성의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와 연이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박영민 대표가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연이어 구속된 사례입니다. 전당대회를 끝낸 해리스 부통령이 본격적인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피격이 해리스 책임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를 비롯해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대로 서쪽 지역은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각 병원의 교섭이 속속 타결되면서 62개 의료기관 중 52곳이 파업 없이 정상 근무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일부 병원에선 아직도 교섭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서영 기자, 보건의료노조 파업 상황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네, 저는 지금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던 병원은 총 62곳인데요. 이 중 52곳은 병원과 교섭을 타결하면서 정상 근무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곳 한강성심병원을 비롯한 10곳은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오늘 아침 병원 로비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일부 병원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같은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는 불법 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외에도 진료 정상화,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파업 동력은 약해졌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이 파업에 불참했고 어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던 진료 지원, PA 간호사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협회의 반발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사단체들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협회 입장 들어보시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입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겠다며 정당 가입을 운동을 통해 의사 정치 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두 번째로 국정브리핑을 개최합니다. 연금, 의료개혁 등을 담은 이른바 4+1 개혁이 주된 내용인데 브리핑 후엔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엽니다.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 두 번째입니다. 30여 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 의료, 교육, 노동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5월 국민보고 당시 발표했던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브리핑에 이어 곧바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됩니다. 정치, 경제, 외교 등에 걸친 다양한 기자들의 질문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문제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무혐의 수사 결과 등 예민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핵심 키워드는 민생과 안전, 개혁, 소통 등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기자회견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휴식기를 가졌던 해리스 부통령 후보와 월즈 부통령 후보가 경합주 동반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피격과 관련해 해리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부통령 후보가 함께 경합주 조지아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본격적인 동반 버스 투어에 나섰습니다. We know exactly who built this country. It's people like the folks in this room, firefighters, police officers, construction trades. 이런 가운데 쿡 폴리티컬 리포트는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공화당 우세에서 경합으로 조정하면서 경합주는 7곳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7개 경합주 여론조사 양자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8%, 트럼프 전 대통령 47%로 초박빙 양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경합주 유세에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hen this happened, people would ask, whose fault is it? I think to a certain extent it's Biden's fault and Harris's fault. 또한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면서 잠재적 암살자를 움직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와 공화당 전당대회를 모두 참관한 조현동 주미대사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지속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이번 주 경합주 유세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오는 9월 10일 첫 TV 토론에 전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어젯밤 고속도로를 달리던 11톤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달리던 화물차 3대가 연달아 추돌하면서 운전자 1명이 사망하는 등 화물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손성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소방관이 화물차 아래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대전 동구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11톤 화물차 뒷바퀴에서 불이 났습니다. 단순히 화물차에서 화재 나서 지금 불은 다 껐어요. 이를 알아차린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갓길에 차를 세우고 급히 대피한 탓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도로엔 차량 파편이 나뒹굽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 IC 부근에서 달리던 화물차 3대가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7.5톤 그 차량이 앞서가던 5톤 차량을 흠추돌하고 뒤이어서 이제 트레일러가 제차 추돌한 사고예요. 이 사고로 앞서가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고 다른 화물차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엔 경부고속도로 대전 IC 부근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한 개 차로의 통행이 제한돼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사례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된 데 이어서 지난해 말 있었던 석포재련소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보도에 박은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연된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제조 공정 가동 결정을 내린 게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대피로에 전지 트레이를 적치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 아들인 박중원 총괄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에게 하신 말씀 없으세요? 박영민 영풍 석포재련소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재련소에서는 협력업체 직원 1명이 탱크 모터를 교체하다가 치사량의 6배가 넘는 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현장에는 유해물질을 밀폐하는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여러분 심려께서 죄송합니다. 유가족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시민단체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22대 첫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찬회를 진행한 뒤 상임위별 토론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 과제를 논의합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이 청구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청구를 인용한다면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이 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조 교육감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소식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의 신체를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했던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은 아직 재판 중이라 공범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입에 못 담을 역겨운 내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입니다. 화장실 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한 남성. 서울대 동문들의 사진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입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3명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그중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딥페이크 영상 400여 개를 직접 제작하고 1,700여 개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영상물 내용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겹다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6년 5개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확산될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뭔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양형적인 부분에서 더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A씨를 포함한 다른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SNS상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진을 홍보 창구로 사용하는 사진작가나 모델들은 자신이 올린 사진이 범죄에 이용될까 더욱 걱정이겠죠. 실제로 수익을 포기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사진을 모두 삭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사진작가의 SNS 계정입니다. 원래 촬영한 사진으로 가득 채워졌던 곳이지만 최근 게시글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SNS는 홍보와 소통의 창구로 쓰이지만 사진을 무단 사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든다는 소식에 계정을 폐쇄하는 사진작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작성 글에 대해서 인격이나 아이덴티티를 좀 밝히지 않으려고? 사진이 수익과 직결되는 모델들은 이마저도 어렵습니다. 광고나 협찬도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적으로 내릴 수가 없는 게시글도 많은데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든요. 현재 상황이 걱정스러운 일반인들도 자발적으로 사진을 내리고 있습니다. SNS에 딥페이크를 검색하자 프로필 사진이 없는 계정들이 줄지어 나오는데 해당 계정에 들어가 보니 게시글은 모두 삭제돼 있고 딥페이크 폭파 기원과 같은 분노 섞인 문구들이 보입니다.
주변 친구들도 사진 많이 내리고 하는 거 보는데 굉장히 두렵고 저도 이런 문제가 되게 저에게 가까이 와 있구나. 딥페이크 범죄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한동안 그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이러한 딥페이크물은 온라인 매개체인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유통되는 만큼 확산을 신속하게 막는 게 관건인데요.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일명 한라인을 구축해 빠른 삭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텔레그램 측이 협조할진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정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딥페이크물은 텔레그램이라는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올해 7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딥페이크 심의 요청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늘어난 6,300건을 돌파했습니다. 빠른 삭제와 차단이 중요한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정까지 오래 걸리거나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었고 삭제를 결정하는 기준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이른바 한라인을 구축해 상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텔레그램의 협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텔레그램이 거기에 응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텔레그램의 CEO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건 플랫폼의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기네들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거 볼 거고. 진짜 가해자들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SNS에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 명단이 돌면서 엉뚱한 사람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가해자 명단에 오른 한 30대 주부는 피해를 호소합니다. 텔레그램도 몰랐고 트위터도 아예 한 적이 없어가지고 두 아이 키우느냐고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 심적으로. 딥페이크 사태 해결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 텔레그램이 응답하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방청객이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습격을 당한 피해자는 지난 2월 1조 4천억 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업체 하루인베스트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남성이 재판을 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가해자는 흉기를 들고 어떻게 법원 검색대를 통과한 걸까요? 한유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흉기 피습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2시 26분쯤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방청석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흉기에 목을 찔린 피해자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 씨 역시 해당 사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죄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의 DNA를 분석해봤더니 13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강간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온 겁니다. 현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입니다. 지난 5월 13일 새벽 영업이 끝난 이곳에 40대 남성 A씨가 들어가더니 3시간가량 머물다 나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가게에 출근한 업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 제가 놀란 거죠. 제가 모퉁이에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들어와요. 조명도 다시 켜져 있었고 비품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업주가 가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출입문은 비밀번호가 풀린 채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범행이 확인됐습니다. A씨의 DNA 분석 결과 13년 전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 겁니다. 미제 강간 사건의 범인이었던 셈인데 A씨는 당시에도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독일이 아닌 우리나라 포천에도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바이크족들이 무려 시속 200km가 넘는 짜릿한 속도를 즐길 수 있다면서 과속을 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과속하는 영상을 올리던 운전자들은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오토바이가 주행을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굉음을 내뿜으며 가속하는데 커브길에서 방향을 잃고 옹벽에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또 다른 도로.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제한속도 시속 70km 표지판이 보입니다. 하지만 속도는 계속 올라가 시속 206km에 이릅니다. 초과속 운전 혐의로 입건된 운전자들의 모습입니다. 국도 47호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쭉 뻗어 있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서 속도를 내기 좋은 곳으로 유병세를 탔습니다. 여기가 좀 빠르죠. 빠른데 지나면은 한 100km 정도는 그냥 달려가죠. 쭉 빠른 길이니까. 입소문을 타자 운전자들이 추억을 남긴다며 과속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의 얼굴과 번호판 일부 그리고 오토바이 기종을 차적 정보를 통해서 일일이 대조를 해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모두 12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과 같은 군 비밀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중국에 포섭돼 무려 7년 전부터 군 기밀을 유출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주면 정보를 더 보내겠다며 중국 정보요원과 내통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받은 돈만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강재목 기자입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보사 요원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구축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연길공항에 도착한 A씨는 비행기에서 내려 화장실로 가는 도중 중국 요원에게 체포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중국에 포섭돼 귀국한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소속 부대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구속 수사하여 군형법상 일반 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이 차명계좌에서 확인한 금액만 1억 6천여만 원. A씨가 중국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요구한 금액은 4억 원이 넘었습니다. 중국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열람 가능한 문서는 물론 다른 부서의 문서를 대출받아 무음 카메라로 찍어 기밀을 무단 반출했습니다. 유출된 군사기밀은 2급, 3급 비밀을 포함해 30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해외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명단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활동하는 휴민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샌드위치 제조 일자를 거짓으로 꾸며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SLB코리아가 즉석 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일자를 실제 제조일자보다 하루에서 이틀 후로 거짓 표기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샌드위치는 편의점 등을 통해 약 9,300여 개,
1,000만 원 상당 판매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보관 중이던 샌드위치 16,000여 개를 압류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양심 불량한 제조업체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응원춤이 외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매우 여유로운 춤 동작을 추는 야구 치어리더들의 영상이 SNS 알고리즘을 장악하고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전하면서 일명 삐끼삐끼 춤을 소개했는데요. 이 춤은 기아 타이거즈 투수가 상대팀 타자를 삼진 아웃시키면 치어리더들이 일어나서 추는 춤으로 상대팀과 팬들을 약올리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단순한 동작에 중독성 있는 노래까지 더해지면서 SNS에선 이 춤을 따라하는 챌린지도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 누리꾼들이 한국의 프로야구 응원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 같네요. 베트남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탑승하려는 순간 갑자기 출발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6일 하노이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났는데요. 당시 내부 영상을 보면 흰색 셔츠를 입은 남성의 몸이 반 정도 들어온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위층을 향해 빠르게 움직입니다. 남성이 재빨리 밖으로 몸을 빼면서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마터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첫 성과를 냈습니다. 개원 뒤 3개월 동안 대치와 싸움만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법안 28개를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겁니다. 하지만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며 민생법안 28개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최대 관심이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전까지 진행된 회의를 거쳐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쟁점을 해소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국민의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사정을 보면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전국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로 재표결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혜병 특검법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들도 여전히 여야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거부의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내일 예정됐던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의정 갈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공식 제안한 한 대표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증원 유예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민심을 전하고 민심에 맞는 의견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관련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기존의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는 대안이라기보다는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공표됐다면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유예하면 입시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둘러싸고 당정이 충돌한 가운데 내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이 최근 자폭형 무인기를 공개했죠. 여기에 이어서 이번엔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을 겨냥해 성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한층 친밀해진 러시아로의 수출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 기업소들이 생산한 240mm 방사포 검수 시험 사격에 참관했습니다. 방사포는 동시에 많은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으로 전쟁 초기에 원거리에서 탱크나 비행장 등을 타격합니다. 기동성과 타격 집중성에서 기술 갱신된 방사포 무기 체계는 새로 도입된 유도 체계와 조종성, 파괴 위력 등 모든 지표들에서 우월성이 입증됐습니다. 공개된 240mm 방사포는 검수 사격 후 1980년대 만들어진 구형 장비를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형 방사포의 경우 뒤쪽에 조종 날개를 달아 사거리를 연장하고 원하는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는 유도 기능을 탑재해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당 신형 방사포를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다면 수도권에 대한 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사용할 122mm 방사포를 공급한 정황도 확인돼 이번 신형 방사포도 수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군도 240mm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북한군과의 호환성이라든가 그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러시아의 요구에 맞춘 유도 방사포탄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북한은 이번에 공개한 신형 방사포를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부대에 전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까지 내리면서 댐이 무너져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숨진 상황에서 실종자도 수백 명에 달하는데요. 주요 도로가 끊기면서 수색에도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넘쳐 흐른 물에 마을은 형태를 잃었습니다. 무너지고 남은 댐 위로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오릅니다. 현지 시각 지난 25일 폭우로 댐이 무너지면서 수단 동부 홍해주의 20여 개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미 최소 60명이 숨졌고 실종자 수는 200명에 달해 인명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침수로 인해 주요 도로들이 파괴되며 수색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엔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콜레라 등 전염병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단 보건부는 지난 6월 시작된 장마로 인해 3만여 가구, 13만 명이 수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일본에 또 태풍이 들이닥칩니다. 이번엔 일본 열도를 훑고 올라가면서 종단할 걸로 보여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아직 상륙도 안 했는데 엄청난 위력에 벌써부터 산사태와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에 구급대원이 손으로 조심스레 주택의 잔해를 치웁니다. 家族5人が住む住宅が土砂に押しつぶされました。先ほど2人目が救助されましたが、残る3人は現在も行方がわからなくなっています。 벌써부터 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이 시작된 건데 회오리까지 치면서 건물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뒤집혀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게를? 우와, 야바스기でしょ. こいつ止まるぞ. 이게 했나 거래, 이게를?
산사는 오늘 아침 규슈에 상륙해 주말까지 일본을 천천히 종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50에서 70m에 5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초강력 태풍으로 이미 각종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鹿児島県に暴風と波浪の特別警報を発表しました。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일부 신칸센과 공항에서 결항이 이어졌고 미야자키시 등 수십만 명에게 피난 지시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70m って言うから怖くて。 일본 기상청은 초속 30m 이상만 돼도 야외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며 미리 대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효신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자기 몸통만한 글러브를 끼고 스텝을 밟으며 잽을 날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복싱 수업이 한창이라는데요.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그리고 남녀도 상관없이 다 함께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 하바나의 한 공원에서 열린 야외 복싱 수업에 참여한 어린이들만 300명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쿠바는 1972년까지만 해도 올림픽에서 42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아마추어 복싱 강국이었는데요. 지금은 복싱 강국의 위치가 주춤해졌지만 2028년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한 복싱 꿈나무 육성 수업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가 움직이지 않고 계속 공중에 머물고 있다면 어떨까요? 호주에서는 승객을 태운 놀이기구가 90분이나 움직이지 않았다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높이 떠 있는 놀이기구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기구가 움직이질 않고 계속 멈춰 서 있고 사람들은 허공에 매달려 있는데요. 호주 퀸즐랜드의 한 놀이공원에서 기기 문제로 탑승객 13명이 90분 동안이나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원 측은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할 때까지 탑승객과 계속 소통했다고 설명합니다. 잠시 놀러왔던 방문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네요. 할리우드의 물품들이 경매에 나온다는데요.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자랑하는 물품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프린스가 1985년 관객들 앞에서 사용하던 탬버린, 마릴린 먼로의 목걸이와 브로치, 비치보이스의 자필 편지에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반지까지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놀라운 이 물건 400여 개가 이번 경매에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반지는 35,000달러에서 6만 달러 판매가 예상되는데 우리 돈 약 8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번 경매는 오는 31일 온라인 라이브로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내수 소비 진작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는 돈의 소득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숙박 쿠폰도 늘려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가격이 오른 과일이나 수산물 등 주요 추석 성수품도 시장에 대량으로 풀 방침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폭염 탓에 급격히 가격이 오른 채소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도 큰 걱정입니다. 야채, 과일이 너무 비싸요. 어째 조금만 먹어야 되니까 조금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상인들도 뚝 끊긴 손님 발걸음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물가 자체가 너무 올랐고 또 날씨도 너무 더웠었기도 하지만 그 경기 자체가 지금 너무 다운이 돼 있어요. 고객들이 주머니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소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도 돕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3-4번 여기 전통시장을 애용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소득공제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저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품 공급도 대폭 늘렸습니다.
배추와 물을 1만 2천 톤, 사과와 배는 평소 대비 3배 공급하고 소, 돼지고기와 수산물도 물량을 늘려 물가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60% 할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숙박 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동행축제 등 매월 세일 이벤트를 여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김평입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임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과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며 국민과 고객에 큰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5일 누군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뒤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입니다.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들을 환불받지 못해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한 신청자가 역대 최다 인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 19일부터 27일까지 12,977명이 참여했는데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는 물론 티메프 여행 상품 피해 사건의 참여 인원을 모두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일까지 상품권 사건에 대한 분쟁 조정 참여자를 대상으로 신청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전선화 준비를 업계에 촉구했습니다. 실손보험 전선화는 실손보험금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해 주는 건데 오는 10월 25일부터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김 위원장은 또 보험업계 새 회계 기준 도입과 관련해 상품의 추결 경쟁을 펼친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역대급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프로야구가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900만 관중을 돌파했습니다. 매 경기마다 1만 명이 넘게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100경기나 넘게 남아있어서 이제 대망의 1000만 관중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전국에 있는 야구장 5곳에는 관중들이 모여 뜨거운 응원을 펼쳤습니다. 어제 잠실과 고척, 광주와 창원, 부산 야구장에 모두 6만 9,559명이 찾으며 출범 42년 만에 처음으로 관중 9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 경기 1만 명이 넘게 찾았는데 올 시즌 관중 100만 명을 넘긴 팀도 벌써 4팀이나 됩니다. 아직 100경기 넘게 남은 만큼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사상 첫 1000만 관중 돌파도 가능합니다. 무더위 속에 야구장을 찾은 팬들을 위해 선수들도 멋진 플레이를 뽐냈습니다. 두산은 1048일 만에 3루타를 터뜨린 양의지의 활약 속에 9회 초에만 7점을 내며 NC를 8대1로 대파했고 기아의 김도영은 시즌 33번째 홈런포를 쏘아올리며 1997년 이승엽 감독의 한 시즌 최연소 최다 홈런 기록을 27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KBO가 되게 크게 올해 흥행하고 있어서 저희 광주가 또 야구하면 광주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큰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5위 KT와 6위 한화도 각각 LG와 롯데를 꺾으며 가을 야구에 대한 희망을 키우면서 역대급 흥행과 함께 순위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연일 동풍이 불어들면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해졌지만 서쪽 지역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서울과 보령, 광주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30도 아래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렇게 동풍이 불어드는 건 북상하고 있는 10호 태풍 산산 때문인데요. 태풍은 일본을 향하고 있지만 위력이 워낙 강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해안과 제주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도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영동과 영남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서울 등 서쪽 지역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은 23.7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부산 27.5도, 제주는 27.2도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 33도, 울진은 2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내륙 지역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